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집단 지성 토론 집현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상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인데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의회법, 과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까요? 이를 위한 경기도 의회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의 경기도 의원님들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광미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의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발벗고 뛰시는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십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국 234개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국회는 독립적인 법률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비롯해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와 관련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 수건 과제가 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의회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지방의회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변호사 출신 의원 두 분 모셨는데 일단 지방의회법이 무엇인지 우리 김광민 의원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방의회법은 제목 그대로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지방의회가 무엇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이 모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지방의회법이 없다는 것도 의아합니다. 현역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도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각자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호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 또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 또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지역 이렇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수성이 바로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문제로 보더라도 국가로 귀속되는 세금이 있고 또 이렇게 지방으로 귀속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의 어떤 책무와 역할도 다르고 또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많은 현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중앙정부나 집행부에 귀속되고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금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에서 입법권이나 예산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나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각 의원이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100%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민석 의원께서는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글쎄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만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더라도 물론 상위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법령에 맞는지 이것들이 도민에게 어떻게 작용이 돼야 되는지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법령에 맞아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합법성이 맞는지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정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는 말씀인데요. 고은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나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예산권과 조직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방의회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자체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어떤 행정 수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뿐만이 아니라 도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지금 없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김광민 의원님, 지방의회가 현재 적용받는 법률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방의회가 현재 적용받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네. 그리고 한계는 지금 세 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한계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의회법은 한국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지방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규정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방의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가 만들어 놓은 모든 행정조직 기구 속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방금 세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방의회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약되는 그리고 자치권이 제약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요. 이같이 중요한 지방의회법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5번 발의가 됐는데 단 한 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를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광민석 의원님. 법안이 너무 구체적이면 사실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이제 물론 양당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의원들 간의 조율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조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득이 될 건지 누구에게 득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득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는데 라면 또 상대 쪽에서 그거보다는 저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이제 세부적인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문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몰랐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 집권적인 그 정부 형태입니다. 네. 물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런 지방 정부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의 강화에 있어서 일부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또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방의회법 제정.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경기도의회가요,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면서 건의했던 8대 과제가 있는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지방의회법 제정, 두 번째 자체 감사기구 설치입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권 부여, 네 번째 정책 지원관 정수 확대, 5번은 후원의 상시 운영 근거 마련, 6번 자체 조직권 부여, 7번 3급 7국장 직제 신설, 8번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요,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적용받는 법률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정책지원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분 의원 모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김민우 의원님. 예, 우선 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 인사권 독립과 그 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좀 문제점이 존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정책 지원관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원 정수의 절반만 이 지원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의원 2명당 지금 1명의 지원관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원관들이 채용에 있어서 의원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 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인사권 독립 역시 그 취지는 굉장히 좋고 큰 성과이지만, 그 인사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권이 아직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인사권의 독립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경기도의회도 2023년 5월부터 정책지원관 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원님들이 보다 더 그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법안 입안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긴 한데요. 앞서 우리 김민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 정수에 반절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지방 행정 수요나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들을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2명당 1명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정책 지원관 제도는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네. 과도기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지방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좀 일단 시행됐으니까 시행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광민숙 의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정책지원관 제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저도 의원의 네. 한 사람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을 받아보니까 어떠신지,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지.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책 지원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원 2분당 1분의 정책 지원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도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도 정당이 작용을 하고 있고 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그 보좌관이나 지원관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이 그 정당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정당의 성향에 맞는 보좌관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방 의회의 정책 지원관은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무작위로 배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당은 존재하는데 저희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앞에 계시는 2분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관은 저희하고 그래도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야 저희 정당 색깔, 그다음에 지방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좁고 또 그분들이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도 사실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인사권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지원관만큼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관의 채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인력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지향점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광민 의원님, 실제로 이 제도 활용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제도를 평가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사람과 네. 제도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정책 지원관님들은 상당히 훌륭하시고 저의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신 분들이었는데 그 제도를 평가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분리해서 제도를 평가한다고 할 때는 이 정책 지원관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앞에 계신 의원님들이 얘기한 공통적인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지방의회의 한계, 지금 현재 제도 속의 지방의회 한계를 그대로 압축해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권도 없고 여러 가지 권한적 한계가 있는 게 그대로 정책지원관 제도에도 반영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명확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방의회 정책관 제도 시행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가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물었다. 정책 지원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광역의회에서 의원 한 분씩을 선정해서 모두 17명의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1번은 이렇습니다. 정책 지원관 제도에서 가장 개선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이 가능한데요.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 배분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16명. 의원 2명당 1명만 배정되는 지금의 이 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가장 많은 의원들이 답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전문성 부족 6명, 채용 문제 4명, 그리고 관할 부서의 부재 4명, 업무 범위의 모호성 4명, 3명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이 정책 지원관 누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 약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의원이 7명, 의회가 8명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현재는 의회가 정책 지원관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인 만큼 의회가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의원님이 8명, 아니다. 의원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7명. 이 부분은 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정책 지원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중복 선택이 가능했는데 모두들 전문성을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상임위 전문성 12명, 입법 전문성 12명, 그리고 장문 능력이 필요하다 3명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씩 선발해서 여쭤본 내용인데 혹시 이 조사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런 그 정책 지원관 제도에 대한 그 의견 수렴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응답 숫자가 인원이 너무 적다는 부분에 네. 있어서 조금 이제 신뢰도나 이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더 많은 지방 의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좀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일단 어쨌든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인력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 지원관을 그 뽑는 주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그 상임위 전문성과 입법 전문성 이런 네. 부분들은 공이 모든 지방 의원님들이 다들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설문조사가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정확성과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런 그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 지원관 운영에 대한 문제, 지방의회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광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법에 네. 정책 정책 지원관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큰 틀의
큰 틀의 아젠다만 정리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지방의회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지방의회 자치권과 독립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법에 정책 지원관 운영에 대한 세부 조문들이 담긴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정리가 돼야 돼서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사실 경기도 의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네. 농촌 일서도 있고 또 뭐 대도시인 경우들도 있고 그 지방 의회에 따라서 그 특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맞춰서 그 지원관을 뽑는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나 그거를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 조문으로 지방의회 법에 담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 필요에 의해서 욕망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필요성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의회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까지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8대 건의안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조직이 있으면 예산과 사람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지방의회 자체 세출 예산 편성권 그리고 자체 조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라고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호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런 뭐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실질적인 독립성, 자율성을 달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의회의 역할이 뭐 많은 역할 중에 그 집행부가 올바르게 일을 하는지, 그죠?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올바르게 집행했는지를 감시하는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잖아요. 그래서 이 견제를 해야 되는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이런 세출 예산이나 조직 편성에 대한 독립성이 없다면 그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뭐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방 의원들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 또 자기 이제 지역구에 가셔서 또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해 드려야 하는 또 그런 또 책임도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인력 충원과 편성을 통해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의원들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지방의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방의회 사무처에 감사기구 구성을 비롯해 감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요. 김광민 의원님, 감사기구가 지자체에 있는데 이걸 지방의회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관을 해야 되나요?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 의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스텝들이 모여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저희 조직, 경기도 의회라는 조직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주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인데 우리 조직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상대방이 갖고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중간 직제인 3급 직위신설 또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등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미수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등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견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있죠. 3급이. 그게 국장입니다. 네. 근데 저희 지방의회에는 4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서 조율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뭐 조율도 협의도 해야 되지만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생각해 보세요. 4급과 3급 국장님이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4급 공무원께서 어렵죠. 무슨 말씀을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통 3급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나 견제는 어렵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의회 소속이 4급의 공무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또 정책의 문제점들 그리고 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3급 국장님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뭐 조율하기보다는 3급 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수용하는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 뭐 이런 부분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게 하려고 한다면 3급 동급 공무원 급수로 같이 논의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3급 직제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방의회법 제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지난 6월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도의회가 원하는 내용이 지금 그런 발의안에 다 담겨 있습니까? 네, 이해식 의원께서 그 발의하신 지방의회법에는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대회에서 제안했던 8대 과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법 제정, 그다음에 지방의회 예산권 편성, 그리고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나마 좀 저기한 게 안 24조에서 의원이 사무직 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27조에서 의회 경비를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권이 부여된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한 도의회에서 요구한 8대 과제 중에 3개만 지금 그 지방의회법 법안에 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가장 최근에 지방의회법을 또 장경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는 32조의 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2배 그리고 시군 및 구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규정해서 정수 확대를 도모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은 관련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에서는 청신화가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은정 의원님, 기대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네.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런 부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 22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총선 공약으로 낸 만큼 공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적 합의와 뭐 협력이 필요한데요.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김인호 의원님. 예. 예, 물론 우리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뭐 한 특정 정당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뭐 특정 정당이 아니면 또 안에서 뭐 의석수가 어느 당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면 또 한쪽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다수냐 소수냐에 가리지 않고 되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또 어느 당이냐와 상관없이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독립의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같이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뭐 법안 통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광민 의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도민의 의사가 어떤 건가, 도민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쪽으로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의회에서 의원이 활동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는 도민의 의사고 도민의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서 활동하는 그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그지 이제 구분을 하자고 하면 시의원들이 아마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러고 나오면은 조금 덜 밀접한 거는 도의원들일 거고, 국회의원들은 그 밀접성은 시의원, 도의원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역할과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은 그 국가 사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서 활동을 하려다 보면 본인의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예,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대 시의원이 시민들과는 동떨어져서 국가 사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시의원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활동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민들과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돼서 활동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고, 글쎄요, 이게 뭐 정당 문제를 굳이 거론하자라고 하면 네.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들은 사실은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그만한 속도로 함께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도 보면 그래요. 사실은 지방의회를 해야 된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었는데, 예, 이 헌법 규정을 계속 보류시켜 놨던 거는 보수 정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측에 있었던 뭐 진보 성향의 정당 혹은 시민사회 단체들이었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거를 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국민들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뜨뜻미지근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안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헌법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제도 속에서 활성화시켜야 될지를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약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민우 의원님 하신 말씀이 있으신 듯합니다. 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광민 의원님께서 또 우리 보수가 지방자치 발전에 방해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좀 밝은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의 경제력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억눌렀다면 그것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경제력과는 뭐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서 또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만약에 현행과 같은 지방자치 제도를 설치했다면 고속도로는 깔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는 전국적인 고속도로 사업, 건설 사업, 뭐 중공업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는 중앙 집권적 방식이 맞았고요. 그게 지방자치를 억누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었고 그 국민들이 그에 많이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경제력을 세웠고 그래서 국가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이후에 80년대 후반부터 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90년도 초반에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냐고 하셨는데 중요하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좀 코멘트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이제 김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국가 지도자가 결정을 했고 그것을 국민이 따랐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했다라고 표현을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동의했다라는 부분 이게 시각차이인 것 같아요. 예, 시각차이인 것 같고 이 부분을 그렇게 지도자가 선택을 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헌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국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는 보류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조국 통일 안 됐죠. 그런데도 지방자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를 보류했던 것 그것이 그렇게 어떠한 정책적 고민,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국가 정치 발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네.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그에 맞는 어떠한 보류 사유가 있었겠죠. 밑도 끝도 없이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하지 않는다. 조국 통일과 지방자치가 무슨 관계인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치적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억압적인 지방자치 발전의 억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지방자치의 역사까지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작년 11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의회법에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지방의회의 제도 한계 극복을 수건과제로 제시하고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경기도의회 집단 지성 토론 집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요. 지난해 2월부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서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당별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어떤 가시적인 눈에 띄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기도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그런 활동과 역량들을 발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광명수 의원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떤 성과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의 성과라기보다는 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이제 최종 목표가 지방의회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제정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제가 또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그러나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완하면 훨씬 더 나은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반성 잠깐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각 당별로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내세우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민주당 의원들 지난 9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김광민 의원님, 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까? 저희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제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요. 네. 근데 사실 핵심적인 것은 이게 법률안 제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권은 저희에게 있지만 법률안 제정은 국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저희의 고충 설명을 하고 필요성 설명을 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의원께서 특히 네. 장경태 의원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물론 이게 입법으로까지는 안 갔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성과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의회법 제정은요, 여야를 떠나 도의회, 지방의회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우리 김민호 의원님이 답해 주실까요? 예, 뭐 계속 말씀 나눈 대로 이 문제는 뭐 정파를 초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 당에서도 역시 그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치분권 발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요. 의견 개진도 많이 하셨고 그 국회에도 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많이 알리는 데 힘을 썼고요. 그 처음부터 우리 경기도의회는 시끄러웠습니다. 동수 상황에서 시작한 이제 사상 초유의 네.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뭐 그 사이에 많은 잡음과 고성도 있었지만은 항상 마지막은 이 여야 간 협치 소통을 통해서 다 일을 마무리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방의회에 우리가 고난을 무겁게 생각하고 항상 도민들을 생각하고 설령 그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협치와 타협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면은 뭐 그거 자체들이 이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달라는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한 가지 좀 궁금점이 생깁니다. 아마 도민 여러분, 또 지역민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의 삶, 도민, 지역민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고은정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과 같은 어떤 중앙 집권적 행정 시스템에서는 네.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데 분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저는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제 지역에서도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주민분들께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의 파이널은 결국은 피니시는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그 행정적 민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서서 이런 지적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중앙정치로부터 통제당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호 의원님께서 좀 답을 해주실까요? 예, 당연히 법률은 세상 모든 일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법률은 늦기 마련이죠. 사회 현상보다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하나에 의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모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런 제도와 이식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지방의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 토론회 내용도 다 봤습니다만은 일부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지방의회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국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당을 내려놓고 서로 초당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많이 지쳐 계세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집중을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지자체가 예산 독립권을 가지게 되면 아마 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전체 예산을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도 지금 함께 돼야 됩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지자체들이 지금 일부 교수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서로 각 지자체에서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싸움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 타 지자체 또는 상급 지자체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의식 합의가 저는 이 법률과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판적인 목소리에 관한 의견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된다. 스스로 위상을 좀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해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광미숙 의원님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 30여 년간 그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 의원님들께서 지방 의원들의 권위와 또 위상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지방 의원들로서 그 해당 지자체 그 도민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다만 의원님들마다 생각하는 윤리의 기준이나 또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의 한계가 사실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각각의 지방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시고요. 하물며 뭐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지방 의원님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지역은 어떻게 챙겨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 그다음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본인이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의 생각이 기준점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생각의 방향, 전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방의회법 제정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요 경기도 의회를 비롯해서요 전국의 234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 사실 무엇보다 필요한 것 바로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 22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은정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은 단순한 어떤 법 통과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저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어떤 자정 능력 그리고 위상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광미숙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방의원 출신들이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끼리 지방의회법에 관련된 논의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점은 지방의회 출신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지방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들어가고 나면 본인의 이해관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작용이 되는지 지방의원 시절에 고충,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들 저희끼리는 사실 비하인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출신으로서 올라가신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방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저희 그 지방의회에도 자율권을 주시고 자율권만 달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율권이 오는 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열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마음에 담겨있는 얘기를 그래도 좀 애둘러서는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민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8대 요구안 모두 수용한 지방의회법 통 크게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끝으로 김민호 의원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국회도 의회입니다. 그죠? 국가의 의회고 지금 우리 헌법은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동의나 승인을 해줘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발 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 의회주의를 한번 격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요즘 특히 국민들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실망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참 좀 우스워 보이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가 무엇인지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언론에 부각시켜 주신다면은 그 여파가 우리 지방의회에도 올 것 같습니다. 같은 의회잖아요. 국회가 잘 되고 존경받아야 또 지방의회도 잘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특이성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 의원들 말씀하신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아놨던 목소리까지 오늘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집단 지성 토론 집현전, 오늘은요 도의회 수권 사업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어디까지 왔으며 또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방의회법 제정은요, 지방의회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모쪼록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지방의회와 권한과 위상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경기도 집단 지성 토론 집현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